소개받은 이은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1960에서 70년대 자료를 통해서 그 당시 조합가 문신 선생님의 조연관을 알아보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오전에 박시영 선생님께서 1960, 70년대 프랑스 경향을 폭넓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덧보태어서 조합가 문신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던 당시 상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신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두 가지 환경 조각과 생명주의적 조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된 원고를 같이 읽으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1979년 4월 파리 오를리 공항 갤러리에서 문신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이 전시는 작가가 프랑스로 건너간 1961년 이후 약 17년 만에 발행된 프랑스에서 첫 개인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활동을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첫 개인전을 마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같은 해 12월 현대아랑에서 기국전을 가지며 한국에서의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국전에 발맞춰 작가 자신의 조각세계를 서술하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잡지 화랑 1979년 가을에 실린 글은 지난 10여 년간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에 전해진 바 있는 문신의 조형감과 그 특징에 관한 내용을 명료하게 종합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시메트리를 보이나 형상 외곽의 좌우 균대가 깨지는 조형적 특징입니다. 이는 자연 속의 동물이나 식물이 자라면서 변화를 가져오는 섭리, 즉 생명률을 보여주는 형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축적 조각 방식입니다. 이는 건축물을 다루는 작업 방식과 조형활동의 제작 과정이 합쳐진 양식으로서 큰 규모의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 속에 발아죽인 한 식물의 거대한 형상과 그 옆에 서 있는 인간을 스케치한 1979년 프랑스에서 첫 개인전 팸플릿 표지에서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진 문신의 조형관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그의 조형관 또는 조각 작품의 특징은 대다수의 평론가와 연구자들의 공감을 사며 문신 조각의 핵심어로 지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체류 초기인 1960년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최신 연구는 작가 스스로 표명한 작품 의도와 평론가에 이루어진 수밖에 없었던 그 동안의 작가 연구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문신의 조각 작품의 형성 배경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발표는 이 같은 선행 연구를 발판으로 삼아 1960년도 초부터 그만의 독자적인 양식이 완성된 1970년 말까지에 제작된 1차 서류들을 통하여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조각과 문신의 조형관 형성 과정을 공간적 그리고 시대적 맥락 아래서 고찰하려 합니다. 1961년 도블은 문신에 있어서 작가로서 큰 변환의 계기였습니다. 구상적 회화를 제작해왔던 문신은 도블 이후 추상회화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각 제작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있어서 프랑스에서의 경험 그리고 생활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문신은 프랑스 체류 당시 미술 경향에 대한 일부 글들을 남기고 있어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동시대 경향과 그의 작품 변화의 배경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도블 초기 문신은 자연을 주제로 하는 추상회화에 주목하였습니다. 1963년 장 아뜰랑의 해고전을 당시 프랑스에서 열린 가장 중요한 전시로 꼽은 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작품이 장 아뜰랑의 회화입니다. 그리고 원시예술과 일맥통하는 그의 표현은 굵은 검은 선의 뼈다귀가 꿈틀거리면서 춤추고 있다 라고 표현하며 아뜰랑 회화의 단순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표현 방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했던 미셸 라공 또한 아뜰랑의 작품을 자연의 충동을 전하는 회화로서 열대식물, 선인장, 마디진 나무,
사막의 모래 등이 그의 해화 안에 숨쉬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뜰랑을 기하학적 추상, 표현주의적 추상, 신형상 등이 공존하던 파리 회화계에 새롭게 등장한 추상 자연주의 경향의 대표적인 작가로 소개하였습니다. 도블 초기 문신이 제작한 추상회화는 이와 같은 동시기 프랑스의 새로운 회화 경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967년 신세계 화랑에서 열린 2차 더블전은 문신의 추상회화 작품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그 전시의 리플렛입니다. 현재 그 전시에 리플릿만이 남아있어 출품작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품 목록에 실린 유화작품명, 생태, 와해하는 하석, 결상, 설화, 유화 등에서 문신의 자연관과 생명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남아있는 1960년대 유화작품에서도 자연 그리고 생명에 대한 관심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었음이 확인됩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작품 1962년에 제작된 사랑은 푸른빛 바탕에 모래를 이용한 황토색의 유기적 형상이 표현된 작품입니다. 황토색의 형상은 두 인체가 서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란 명제와 호응하는 남녀의 형성을 가진 이 작품은 생명 창조의 순간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작품, 무제에서도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드러납니다. 틈틈이 황색의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어두운 바탕 위에 두드러지는 유화의 물질감으로 표현된 남색의 원은 마치 막 잉태된 생명의 약동을 전합니다. 그가 프랑스에 체류하던 시기에 유화 작품들은 물질감이 두드러지는 표현적인 특징으로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앵포르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신의 추상회화 작품은 넓은 의미의 앵포르멜에는 속할 수 있으나 실존주의와 긴밀히 연관된 좁은 의미의 앵포르멜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신의 추상회화는 좁은 의미의 앵포르멜보다는 자연의 세부 또는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했던 당시 프랑스의 새로운 경향과 공감하며 제작되어 것으로 보입니다. 도플 초기부터 문신은 해화뿐만이 아닌 조각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을 통해 누보 레알리즘과 같이 당시 새롭게 전개되었던 전위적인 경향보다는 브랑크시, 헬리무어, 아르프의 뒤를 잇는 모더니즘적 조각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가 문신은 1969년 제6회 파리 비엔날레에 관한 소식을 주간지 1면을 통해 한국에 알린 적이 있습니다. 생활 주변의 일상 재료를 이용한 작품이 주를 이룬 당시 새로운 미술 경향에 대해서 기성관념을 타파하고 시대에 평행될 수 있는 필연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러한 경향의 미숙한 표현과 수법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경향에 대한 그의 비판적 시선은 1970년대에도 지속됩니다. 당시의 팝아트, 옵티컬 아트, 누보레알리즘 경향의 작품을 유행적 계열 작품, 장난기에 흘려버린 전위적 작품으로 표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반면 현재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질리오리, 에르틱 마티엔과 같은 중견 작가의 작품을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중견 작가들의 작품은 생물을 연상시키는 유기적인 형태를 가진 조각이었습니다. 그 유기적인 형태의 조각 작품은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서구 조각계의 주를 이루던 경향이기도 하였습니다. 체불 당시 프랑스 조각계와 관련하여 문신이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경향은 공공장소에 세워지는 규모가 큰 순수 조각 작품의 제작이었습니다. 1950년 중반 이후부터 건축물의 실내외에 세워지는 큰 규모의 순수 조각 제작을 하는 경향이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미술관, 화랑 또는 소유자의 실내 공간에서 벗어나 공공장소라는 더 넓은 공간을 위한 조각이었습니다. 작가 문신은 1969년에 한 글에서
파리의 작가들이 거대한 규모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경향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고대의 유물 또는 역사적 미술가와 같이 공공장소에 세워지는 그 거대한 현대 조각은 인간의 삶과 함께하는 건축미라고 표현하며 문신 자신도 큰 규모의 작품 제작을 희망하는 뜻을 비치기도 하였습니다. 문신이 체류하였던 1960에서 70년대 프랑스 미술계에서는 다양한 경향이 공존하고 있었지만 그는 당시 젊은 세대에 의해 전개되었던 전위적 경향보다는 자연과 밀접히 관련된 추상미술 그리고 인간의 삶과 함께할 수 있는 규모가 큰 환경 조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관심은 당시 제작된 문신의 작품에서도 확인됩니다. 조각가로서의 문신의 이력은 도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알려진 그의 첫 조각 작품은 재벌 초기인 1961년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건축 형태의 작품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이라고 불렸다는 그 작품은 명칭으로 보아 내부 공간을 가진 건축 형태를 가진 작품이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작품에 도판이나 정보가 정확히 남아있지 않았지만 작가의 친필 원고를 통해 그 작품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문신은 1970년 초반경에 작성한 친필 원고에서 1961년에서 62년 사이 제작된 그의 작품이 라슬로 자보의 전시 도록에 실렸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그 라슬로 자보의 전시 리플릿 표지와 그 안의 내용입니다. 아까 오전에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가운데 있는 사진에서 문신 선생님의 얼굴과 그의 선생님의 작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68년 베를린 화랑에서 열린 자보의 도록에는 실내에 구축된 규모가 큰 조형물 안에 문신이 들어가 있는 사진과 함께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이란 제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은 라슬로 자보가 당시 파리에서 운영하던 미술연구소인 아카데미 드프 건물 안에 설치된 문신의 작품으로 생각됩니다. 문신은 재벌 초기인 1961년 라슬로 자보를 만나 그가 소유하고 있던 고성 샤또 라모레를 수리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자보는 헝가리 출신으로 1947년 파리로 이주하여 활동한 조각가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원시 시대의 조형물을 상기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그 형태는 생명력을 전합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던 아카데미 드프 건물 내부를 둥근 형태의 구조물과 곡선의 벽을 이용하여 마치 동굴안을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만들며 조각과 건축을 결합하는 작품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사진 역시 좀 전 오전에 발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던 화면이었을 것입니다. 자보가 소유하였던 고성을 수리하고 그가 운영하던 아카데미를 왕래하였던 문신은 자보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신 자신이 1961년에 제작했다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은 조각과 건축의 결합을 시도한 자보의 작품과 긴밀한 연관을 갖습니다. 문신은 1967년 2차 더블전에 플라스틱 아트란 이름으로 다수의 작품을 선보이며 건축과 조각을 결합하는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현재 보시는 작품이 플라스틱 아트란 이름으로 67년에 선보인 작품입니다. 철성을 이용해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석고와 폴리에스테를 더해 만든 이 작품들은 건축 제작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사람의 키보다 큰 크기로 제작되어 하나의 건축물을 상기시킵니다. 앞서 제작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과 비교해보면 67년에 선보인 이 작품들은 조각 내 실제 공간이 없어지고 단순해진 표현으로 유기적인 형상이 두드러집니다. 실용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심미성을 강조한 이상적인 조형물로서의 환경 조각을 지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내가 아닌 공공장소에 세워질 수 있는 문신의 환경 조각은 70년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발카레스에서 열린 태양의 인간 심포지움에 참가함으로써 처음 실현되었습니다. 69년 발카레스 야외미술관의 대형 작품 설치 공사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문신은 이듬해 같은 장소에 열린 이 심포지움에 작가로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신과 이용로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8명의 작가들은 주최 측에서 제공한 아프리카산 원목을 이용하여 현대적인 토템을 각자의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문신은 높이 13m, 폭 1.2m의 거대 원목을 이용하여 방구채 24개를 엇갈려 쌓아 올린 거대한 토템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방구채의 결합은 동양의 음양사상을 기본으로 한 조화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채 또는 방구채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양식은 참나무를 이용한 두 조각 작품, 현재 보시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 반복되는 방구채 장식된 무제와 오른쪽 편의 작품인 타원행의 입체를 쌓아 올린 무제에서도 나타납니다. 발카레스에 세워진 토템과 양식상 많은 유사성을 보이는 점, 그리고 토템 작품을 위한 원목을 기다리는 동안 우연히 얻게 된 참나무를 이용하여 소품 등을 제작했다는 작가의 메모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 두 작품은 토템 작품을 위한 구상 중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문신의 이전 작품과는 상당히 다른 조의 양식을 보이고 있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양식이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 또는 방구채를 이용한 양식은 주최 측에서 의뢰한 토템 제작을 위해 고안해낸 양식으로 생각됩니다. 70년 국제조각 심포지움 이후 문신은 여러 전시에 초청을 받으며 큰 규모의 작품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1972년 생 오기스탱 지하철에서 열린 살롱드 마스에 높이 2.2m의 폴리에스테 작품 태양의 사제를 출품하였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왼쪽은 살롱드 마스의 전경사진이고 그 가운데 위치한 것이 문신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태양의 사자 작품입니다. 그리고 73년 살롱드메와 1974년 포름에 비해서는 또 다른 대형 작품 유니온 D를 선보이시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73년과 74년에 똑같은 작품을 각각 제출하셨던 유니온 D라는 작품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조각은 그 제작 방법에 있어서 1967년에 발표한 플라스틱 아트와 유사하지만 좌우 균제의 형태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형태적 특징은 생명의 모습을 유축해 합니다. 그리고 이는 문신이 1970년대에 제작하기 시작한 개미 연작과 깊은 관련성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도블 이후 제작된 문신의 회화 작품 그리고 환경 조각에서 자연 또는 생명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그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1970년 초반 개미 연작 이후로 나타나는 문신만의 독자적인 양식인 자연의 원리 그리고 생명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메트리를 보이나 형상 외곽의 가장자리 또는 돌출된 부분에서 그 좌우 균제를 깨트리는 형상은 생명체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생명체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생명력과 자연의 법칙을 전합니다. 작가는 이를 자연 속의 동물이나 식물이 자라나면서 변화를 가져오는 섭리라고 표현하였으며 평론가들은 식물의 성장 과정, 생명률의 법칙, 인체성, 생명성, 식물성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헨리 무어, 아르프로 대표되는 생명주의 조각가는 그 조형적 형태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자연의 법칙과 생명에 대한 관심은 문신의 작품을 생명주의 조각으로 칭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문신의 작품에서 자연의 원리 그리고 생명력을 표현하는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 창조의 순간을 의미하는 조화로운 결합을 형성한 것이며 두 번째는 그의 독자적인 형식인 시메트리입니다. 1960년대 후반까지는 결합과 조화를 형성한 작품이 두드러집니다. 앞서서 살펴본 유화작품 사랑, 그리고 토템 조각, 태양의 인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작품 사랑에서는 두 인물 형상이 서로를 포옹하고 얽혀있는 형상으로 잉태의 순간과 자연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1970년대 토템 조각은 구체의 반쪽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화로운 결합을 상징합니다. 이후 1970년대 초부터 문신의 독자적인 양식인 시메트리 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잉태의 순간 또는 조화로운 결합을 상징하는 이전 작품과는 다르게 시메트리 형상을 한 작품의 생명체의 성장과 그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독자적인 조형 양식은 어떠한 형상을 의도하지 않은 채 원과 선을 이용한 대상으로 기체 형태를 만들고 양을 가진 조각으로 옮기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형상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생명의 형상이 보일 수 있는 까닭은 작가가 구성한 형태가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을 보이나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불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작된 작품은 특히 곤충이나 식물과 유사한 형태를 가집니다. 생명의 자연스러운 불균형, 그리고 그 불균형을 만드는 자연의 원리에 대한 인식은 자연과 함께한 그의 유년 시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작가 스스로 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좌우균제와 동시에 자연스러운 불균형을 가진 생명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된 또 다른 계기는 생물과 관련한 전문 서적과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작가는 프랑스 체류 당시 다른 작가의 양식을 따라하지 않기 위해 미술 관련 서적보다는 동물에 관한 책, 그리고 좌우균제 형태를 가진 생물에 관한 전문 서적을 즐겨 모았다는 메모를 1970년대 초반에 남긴 바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책을 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에른스트 헤켈의 자연의 예술적 형태와 칼 브로스펠트의 사진집과 비슷한 유형의 책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두 책은 문신이 프랑스에 체제하기 훨씬 이전 시기에 출간되었지만 그 책들의 유럽 내에 미친 영향력과 이후 비슷한 유형의 서적들이 유행했었다는 사실을 통해 문신 작품과 그 생물 관련 서적의 관계를 추측해야 합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이와 같이 좌우균제 형상을 가진 작품 제작과 동시에 1960년대 선보였던 조화로운 결합의 형상을 가진 작품의 제작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실 수 있는 1971년 살롱드 마스에 출품한 키스는 새 또는 물고기와 같은 두 형상이 서로를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상기시키는 조각으로 조화로운 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편에 있는 1973년 청동으로 제작된 무제 또한 키스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으로 자연의 원리 그리고 생명력에 대한 관심은 헨리 무어와 아르프의 생명주의 조각, 그리고 문신이 프랑스에 체류했던 1960에서 70년대 프랑스 미술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유럽의 작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고려자기 또는 조선백자와 같은 한국의 옛 미술, 그리고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과 연결시키며 문신의 작품을 동양적 또는 한국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신은 재벌 당시 한국의 고유 문화를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작가 스스로 자연은 예나 오늘이나 언제나 창조 작품의 성구라고 이야기했듯이 구체적인 한국의 전통보다는 보편적 대상인 자연을 창조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르나르 포실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참조하거나 인용하지 않았던 문신의 작품을 지역의 경계를 초월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자연과 생명을 탐구하는 문신의 작품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문신이 작성한 글과 작품 그리고 관련 자료를 통하여 문신의 조형관과 그 조형관 형성을 놓은 주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로 이주한 초기부터 작가 문신은 작품 창작의 원천으로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공공장소를 위한 환경조각 제작에도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 두 관심은 긴밀히 연결되어 그의 독자적인 조형 양식을 형성케 하였습니다.
자연의 원리와 약동하는 생명력을 전하는 그의 작품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보편적 주제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 공공장소에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 조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신의 중소형 작품에서 모뉴멘탈적 환경 조각으로 확대 가능한 형태적 특징을 지적했던 평가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부터 기인되었을 것입니다. 1980년 한국에 정착한 이후 작고하기까지 제작된 문신의 대형 스테인리스 작품들은 마산문신미술관 마당에 그리고 도시 곳곳에 세워져 오랜 시간 그 외부 환경과 조화롭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작품들은 오랜 시간 견디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형 작품들은 1990년대 초 순회전을 통해 유럽 각국의 도시 공간을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조합과 문신이 초기부터 꿈꿔왔던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환경 조각을 실현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은하입니다. 이윤수 선생님께서는 문신이 채불 기간 동안 남긴 글 속에서 문신의 간신사를 찾아냄으로써 프랑스에서의 경험이 문신의 조용간 형성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셨습니다. 면밀한 사료 고찰을 통해 문신의 조용간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유추해낸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께서는 프랑스에서는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건축물의 실내에 설치되는 큰 규모의 순수 조각 작품 제작이 활발해졌고, 당시 이러한 프랑스 조각계의 분위기가 문신이 대형 작품을 제작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셨습니다. 아마도 1951년에 제정된 건축물에 관한 1% 미술 시책의 영향으로 프랑스 도심에 많은 야외 조각품들이 설치되었고, 이러한 색다른 도시 환경 속에서 느꼈던 문화적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영향 외에 문신의 조형관 안에 그의 조각품이 대형화되어야만 했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윤수 선생님께서는 실외, 즉 공공의 장소에 설치된 대형 작품들의 근저에는 자연 또는 생명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깔려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작품의 내용과 대형화와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발표자께서는 문신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프랑스 미술계의 다양한 경향 중에서도 추상 자연주의나 생물을 연상시키는 유기적 형태의 모더니즘 조각에 공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메트리에 의한 생명력이라는 문신만의 독특한 조형관을 성립하게 되었음을 밝히셨습니다. 이 논지에 동감하면서도 문신의 자연과 생명에 대한 반로가 어디였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오전 발표에서 박신영 선생님께서는 자연과 전통을 프랑스적 테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연과 생명 그리고 그를 통한 개성의 표출에 대한 주장은 문학 미술을 포함한 한국 예술계에서도 1910년대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담론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신이 활동하였던 1950년대 한국 화단에서는 생명, 또 생명력이란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문신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밝힌 유년기의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그의 예술에 있어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은 이미 한국에서부터 잉태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신의 생명주의 조각은 1960년대 새로운 경향으로 자연의 세부를 추상화한 추상 자연주의 경향과 생물을 연상시키는 유기적 형태의 모더니즘 조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문신의 독특한 조형적 특징인 시메트리는 이번 논문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어니스트 헤겔의 자연의 예술적 형상이나 칼 블로스펠트의 사진집 예술의 원초적 형태들과 같은 생물 관련 서적과 깊은 인과관계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책들은 각각 1904년, 1928년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6, 70년대 접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6, 70년대 당시까지 이 책들의 영향력과 이후 비슷한 유형의 서적이 유행하였음을 근거로 해서 문신이 생물 관련 서적을 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셨습니다. 이에 언급하신 책들이 당시까지 미친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혹시 자연의 형태들을 확대한 이미지나 좌우균제의 형태를 가진 생물의 이미지를 접할 수 있는 다른 매체나 통로는 없었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하 선생님의 질문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연 또는 생명에 대한 관심과 작품의 대형화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두 번째, 문신 선생님의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의 발로, 세 번째, 시메트리 작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자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문신 선생님의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작품의 대형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둘의 상관관계는 발카레스의 대형 토템, 태양의 인간에 관한 문신 선생님의 1971년 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신 선생님께서는 그 토템 작품에 대하여 공공장소에 설치된 거대 작품으로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조각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고층 건물과 공해가 가득한 현대 도시 공간에 고대로부터 줄곧 찬양되어진 자연의 상징인 태양을 주제로 했던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문신 선생님의 거대한 시메트리 작품은 사람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자연의 법칙, 그리고 약동안의 생명의 형태를 큰 규모의 작품으로 대형화하여 가시화하고 더 나아가 공공의 장소에 세워 그 자연의 법칙과 약동하는 생명을 다수와 공감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신 선생님의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은 도불 이전 이미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연구자들 분께서 밝히신 바 있듯이 서구의 철학사조인 생명주의는 20세기 초반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수용되었습니다. 동양적 자연관 또는 범자연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자연관과 긴밀히 연계되어 한국뿐만 아닌 동아시아 전반에 수용되었습니다. 한국 미술계를 살펴보면 1920년대 김주경은 미술을 자연의 단순한 모사가 아닌 대상의 생명력을 추출하여 물감의 질감, 형태 변환 등을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작가 한묵 또한 가시적인 외면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 즉 근원적인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을 추상해야의 목적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도불 이전 문신 선생님의 구상적 회화 작품들은 이와 같은 한국 미술의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불 이후에는 당시 프랑스의 미술 경향과 호응하며 문신 선생님 작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불 이후 회화에서는 본 발표에서 보여드린 작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구체적 대상을 지시할 수 없는 추상, 그리고 회화에 쓰인 재료의 마티에르가 더욱 심화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당시 프랑스의 해와 경향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신 선생님의 독자적인 조형 양식인 시메트리 또한 도불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한국 미술계의 맥락에서 도불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은 문신 선생님께서 도불 이후 자연과 생명력을 표현하던 당시 프랑스 미술 경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랑스 미술의 영향을 다시 받아서 그의 독자적인 조형관 탐구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 문신 선생님의 독자적 조형 형식인 시메트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본 발표에서 제시한 두 가지 책, 석판어로 다양한 해양 생물을 확대 묘사한 에른스트 해켈의 자연의 예술적 형태와 꽃, 씨앗, 잎사귀 등을 확대 촬영한
칼 브로스펠트의 사진집은 20세기 초반 생물학의 발전을 이끌고 그리고 또한 캔디스키, 앙리 미쇼, 모올로 나기와 같은 예술가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영감을 준 출판물이었습니다. 또한 이 책들은 확대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출판물과 관련 전시의 유행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출판물 외에도 1920에 30년대 유럽에서는 동식물을 확대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신 선생님께서도 재불 당시 곤충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그들의 놀라운 생태를 알게 되었다는 기록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인간의 눈으로 쉽게 볼 수 없었던 비가시적인 동물의 형태를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형체들에서 전체적으로 좌우균제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불균형을 가진 동식물의 형태를 인식하셨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소상히 밝히지 못한 부분을 설명할 기회를 주신 강은하 선생님의 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